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현장입니다. 지금 판문점에선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47일 만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현장 국방부입니다. 조아라 기자, 오늘 회담에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네, 일단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출발 전에 지난 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했던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MZ 내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과 DMZ 내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문제 등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서해 NLL 일대 긴장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회담에서도 확인된 서해 NLL 인정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이 좁혀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전방 포병 전력의 후방 철수와 상호 정찰 금지 등을 재차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종전선언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편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비밀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제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비밀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제조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최근 몇 주간 촬영된 위성 사진을 통해 평양 외곽 산림동의 한 대형 무기 공장에서 액체 연료를 쓰는 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림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미 동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ICBM급 화성 15형을 비롯해 북한의 ICBM 2기를 생산한 곳입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땅땅 생산하라며 대량 양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앞서 폼페이오 장관 역시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대화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현장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임시지도부인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출범한 자유한국당과 달리 다른 정당들은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 선출을 놓고 경쟁이 한창입니다. 이민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변수가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놓고 경쟁 중인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한데요. 친문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김진표 의원이 조폭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해 탈당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의원은 이 지사의 거취와 전당대회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의원은 오늘도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서울에서, 김진표 의원은 자신의 강점인 경제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표밭 따지기에 나섭니다. 이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죠.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당대회 흥행 성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은 손 고문을 올드보이로 규정하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성식 하태경 의원, 김영환 문병호 전 의원의 출마설이 도는 가운데 안철수 전 의원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입니다. 민주평화당도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의원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 10여 명의 특혜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전직 최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지막 현장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강경석 기자, 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전직 간부 3명 모두 구속이 됐습니까? 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구속됐지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정 전 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취업을 대가로 공정위가 봐주기 조사를 한 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노대래 전 위원장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속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평소 다니던 서울대병원에 어제 오전 입원해 오늘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CT 촬영 등 검진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입원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을 검진한 서울대병원 담당 의사는 폐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당뇨병 악화와 수면 무호흡증에 시달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슈 짚어봅니다. 오늘부터 서울은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누진제 역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조현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야말로 오늘부터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8도, 내일은 39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덥다 보니까 요즘에는 확실히 에어컨 없는 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만일 39도까지 네. 기록을 하면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거든요. 네. 그만큼 에어컨을 네. 안 켤 수 없다는 말이 될 텐데요. 네. 이 가정용 가전업계에 따르면 2015년도에 150만 대 수준이었던 에어컨 이 시장이 네. 올해는 270만 대를 돌파할 만큼 거의 에어컨의 두 배네요. 사용력이 두 배 네.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 에어컨 등 난방기구를 많이 쓰다 보면 전력 예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근에 조금 안정세가 됐다고 했는데 1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최소 5%만 이제 만족이 되면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요. 그래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전력 예비율이 한 10% 수준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 예. 네.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급에는 어쨌든 지금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 하루 종일 트는 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폭염은 견딘다고 해도 이 전기요금 나오면 만만치 않을 거다. 그야말로 폭탄일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던데 어느 정도로 혹시 전기요금이 예상됩니까? 네, 일단은 한 번에 고비가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네. 휴가철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제 휴가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돌아오는 8월 둘째 주가 되겠죠. 그럼 네.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렇겠네요. 이제 에어컨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한전이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네. 보통 4인 가구, 도심에 사는 4인 가구의 이 전기 요금은 5만 원대인데 네.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네. 한 달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17만 원이 추가로 더 나와서 총 아. 23만 원이 나올 거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요금만 23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시간 30분 사용하면 11만 7,860원이니까 이게 네. 6시간 반 차인데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는 건데 근데 지금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네. 3단계로 지금 적용을 하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용 전력의 경우에는 네네. 여름에 이제 냉방 수요만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네. 하고요. 예. 그 외 시간에는 이제 전력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고요. 네네. 산업용 전력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이제 사용량이 거의 일정한 반면에 이 주택용 전력은 네. 여름과 이제 겨울에만 좀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네. 있어서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는 누진요금제를 적용해서 예. 여름철과 겨울철에 굉장히 급증하는 수요를 좀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누진제가 적용하면 그 전기량이 조금 절약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사실 입증된 바가 있습니까, 사실?
네,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1단계의 그 요금이 1kWh에 한 93.3원인데요. 네. 3단계가 400kWh 이상 쓰면 이제 3단계 요금이 적용이 네. 되는데 네. 3단계 요금은 한 280원 정도, 약 3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면 이 그 뭐 냉방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정이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수요를 절약하는 효과는 있는데 네. 그 요즘 같은 이 폭염의 상황에서는 그렇죠. 사실 고지서 받기 이전에 네. 너무 덥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아까 CG에도 봤지만 30일 동안 하루 10시간 이용을 하면 한 23만 2,4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 요금보다도 당장 더워서 지금 온열 질환자, 사망자까지 생기는데 어떻게 이 요금 절약하자고 덜 트는 집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내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까? 지금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7월 한 달 동안 쓴 에어컨, 네. 전기료 장난 아닐 텐데 이거 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당장 다음 달 11일부터 이제 고지서가 막 날아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동안 사용했던 게 이제 날아올 텐데 숨막히게 더운데 이제 내가 사용했던 전기량이 어느 정도인지만 알아도 마음 놓고 좀 쓸 수 있잖아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인터넷에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기를 검색을 하거나 네네. 스마트폰에서 한국전력 이 어플을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네. 에어컨에 보시면 이 소비 전력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와 하루에 내가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네. 시간을 입력을 하면 이번 달 전기요금의 이 대략적인 예상 액수가 표시가 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전기 요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은 누진제를 좀 폐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누진제가 보니까 2016년만 해도 6단계였는데 그나마 완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누진제는 1974년에 석유파동 이후에 도입이 됐었고요. 꽤 오래됐네요. 예, 그 특히 2차 석유파동이 네. 있었던 79년 이후에는 뭐 그때는 12단계에 아. 그래서 1단계와 그 12단계 요금 네. 격차가 약 20배 정도 오,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 났네요. 네, 그러다가 그게 조정이 되면서 이제 2004년부터 6단계 이제 11.7배의 네. 예. 요율이 적용이 되다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작년에 누진제 이슈가 좀 터지면서 그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11.7배를 한 3배 수준으로 완화한 상황입니다. 네. 아예 없애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 여름에 그 냉방 수요의 급증을 네. 때문에 발전소를 많이 더 짓게 되면 예. 얼마든지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여름 한철에 한 2, 30일만 발전소를 가동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 놀려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발전소는 혐오 시설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건설하는데 반대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이거를 노는 기간 동안에 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발전소 운영업자한테는. 네. 그렇게 되면 또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냉방소를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어. 발전소를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 많은 국가에서는 그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주로 이제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이 많이 겪을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때 뭐 발언 실수도 있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도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 바로 뭐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 뭐 누진세를 폐지해달라, 보완해달라라는 청원 글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에 이제 산자부가 어떤 대책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은 산업용 전기에는 개시별 요금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개시별 네, 요금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처럼 가정에도 개시별 요금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 개시별 요금제는 우선 계절을 봄과 가을, 여름, 가을 세 단계로 나뉘고요. 시간대별로도 세 군데로 네. 나눠서 이 차등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계절별로도 나누고 시간대별로도 나누고 네. 그래서 굉장히 요금을 더 세분화해서 차등 부과하겠다 이런 건데 교수님 지금 산자부가 이런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에도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네. 산업용 전력과 그다음에 일반용 전력, 상업용 전력이죠. 네. 여기에는 개시별 요금제를 현재 적용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택에도 적용을 해서 네. 뭐 아무리 현재 보면 도시가스 요금도 겨울에는 좀 비싸고
여름에는 좀 싸고 그렇게 이제 계절별로 요금 차등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기요금도 계절별로 좀 차등을 하고 예, 예. 하루에 좀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좀 깎아주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좀 비싸게 매기고 네. 수요가 좀 낮은 시간에는 싸게 매기면은 아무래도 수요를 좀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데는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사실 다른 여름과 다르게 네. 너무 덥잖아요. 네, 이게 뭐 맞습니다. 100여 년 만에 뭐 내일은 39도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래서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좀 올 여름 한시적으로 경감을 해주든지 뭐 임시적인 대책을 좀 내놔달라 이런데 네. 이런 대책을 했을 때 에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그것은 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현재 우리의 그 주택용 전력 누진제 그 요율이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사이 그 요금 격차가 한 3배 정도 되는데요. 예, 예. 다른 OECD 국가들을 보게 되면 한 2배 이내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현재 가정용 수도요금에도 누진제가 3단계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1단계와 3단계의 요금 격차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름철 한철 동안만 한 3배 정도의 이 격차를 2배 정도로 줄여주는 이런 한시적인 어떤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게시별 요금제 하면서 사실 도입 가능성이 지금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장애라고 할까요? 네. 아까는 그거를 바로 적용하기는 지금 어려운 현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장 누진제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발표하기를 전국 2개 도시를 정해서 네. 이제 내년에 정해서 주택의 계절별, 시간별 이 요금제를 적용을 해서 최소 2년 동안 해보고 영향을 본 뒤에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명 네. 스마트 계량기를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전체 400만 가구 중에서 537만 가구에만 성취된 상태라서 그렇군요.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가 어떤 계량기죠?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사용한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좀 파악할 네.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스마트한 그 실시간을 볼 수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국민들은 지금 더워서 죽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고 싶다 이래도 게시별 요금제 지금 뭐 당장 도입을 할 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네요, 지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또 이제 일시적으로 좀 인하를 해달라는 의견에 네.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라서 사실 정부에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은 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워낙 전기요금 걱정 크다 보니까 누진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도 크고 불만도 큰 상황인데 실제로 누진제에 관련해서 법적인 지금 다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까지 지금 논쟁이 불붙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7일인데요. 이 누진제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네. 이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도입해서 전기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네. 이에 한전이 또 항소를 했고요. 지금은 2심 진행 중인데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아까 누진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3배 격차가 최대 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2배 이내라 그랬는데 이제 전반적인 전기 요금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좀 비싼 편인가요? 아니면 저렴한 편인가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네. 1kWh에 뭐 한 110원, 120원 정도 하는데요. 네. 그게 네.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선풍기 한 25대를 1시간 동안 동시에 가동했을 때 쓰는 전력 양입니다. 예. 그게 한 110원 네. 정도 되니까 굉장히 싼 거죠. 그래서 OECD 국가들의 평균 전기요금 수준을 한 100%로 본다면 네. 우리나라는 한 61% 수준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 61%면 이제 평상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1년 내내 통틀어서 평균을 내게 되면 예. 아무래도 누진제가 적용되면 좀 비싸고 낮은 구간에 쓰면 싸고 이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전의 1년 전체 수입을 이제 사용량으로 1년 사용량으로 나눴을 때의 네네. 평균적인 전기요금 수준이 61% 수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쨌든 걱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전기요금 걱정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음 달 당장
지금 전기 요금 곧 나오잖아요. 그때 네. 되면 더욱더 지금 불만과 이런 게 더 폭주할 거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장 뭐 인하를 하겠다 이런 방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당장 전기 요금 고지서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이제 우리 집에 고지서가 오게 고지서가 되는데 나오죠. 이달 말에 이제 검침을 받는 가정이라면 이번 폭염이 시작됐던 지난 11일부터 월말까지의 이 사용량이 고지서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예. 앞서 말씀 교수님께서 하셨지만 한국에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7만 원 이상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만일 최근에 10시간 이상 당연히 트신 가정도 있겠지만 에어컨을 사용했다면 몇십만 원 더 나올 이 요금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뭐 전기요금은 1년 내내 평균으로 하면 이렇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비싼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지금 7월 여름 전기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거를 좀 대안이라고 할까, 대책이라고 할까, 좀 어떻게 정부가 그 에너지 정책을 좀 수립해 가면 그 국민들도 만족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름에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많이 건설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국가 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름철에 냉방 수요를 전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가스를 이용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지역 난방에서 생산된 열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전기에 대한 수요 자체를 다른 수단을 이용한 냉방으로 좀 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네. 또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이렇게 발코니 같은데 네.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네네. 사실 햇빛이 굉장히 뜨겁게 비칠 시간에 또 태양광 발전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명 이제 주택용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것의 보급을 확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한전의 전력 수요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지어야 되는 또 요구도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안 기상학자에 따르면 이제는 5월에도 40도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전기 대란, 에어컨 대란 일으키지 말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에어컨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서 논란이 됐었죠. 네, 이번엔 유명 가구업체 까사미아 제품에서 라돈이 또 검출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를 명령했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까사미아가 리콜 조치한 토포와 베개 세트입니다. 지난 2011년 홈쇼핑을 통해 까사온 메모텍스라는 이름으로 12,395세트가 팔렸습니다. 까사미아는 지난달 토포와 베개 등 13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이달 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당 제품의 시료를 보냈습니다. 13개 시료 중에 3개 시료에서 연금 식폭설량이 1mS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토퍼 2개 제품에서 각각 1.52mS와 1.41mS가, 베개 1개에서 2.03mS가 검출된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제품을 수거한다. 이게 첫 번째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원안위는 제품에 방사능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인물을 통해서 이슈를 짚어보는 핫피플 시간입니다. 소종섭 전시사전의 편집국장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핫피플, 회사 돈을 쌈짓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윤형주 씨입니다. 세시봉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회사 돈 42억여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형주 씨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예. 시행 사업을 한다고 이제 시행사를 차리고 근데 이제 투자자들한테 모은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꽤 회사를 차린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자한 그 돈이 회사에 그대로 있으면 시행사 그대로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걸 돈을 좀 일부를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정도는 개인 계좌로 인출해서 빼돌렸다는 거죠. 저건 큰데요, 뭐 금액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네. 거고 11억 정도는 서초구 이제 고급 빌라를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직원 본인의 개인 직원들을 임금도 저 돈으로 줬다는 건데 저 11억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횡령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횡령 배임 혐의를 합쳐서 한 40억 정도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윤영주 씨는 부인하고 있죠. 예. 네. 근데 그러면 이 31억 원이나 빼돌려서 도대체 어디에 썼다고 하나요? 이게 현재 네. 이제 윤영주 씨와 관련해서 경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회사 돈을 빼돌려서 네. 빌라를 구입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빌라 안에 뭐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무슨 뭐 냉장고, TV 이런 것도 사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예. 이런 등등의 비용으로 썼고 또 일부는 이제 자신의 지인을 근무하지 않는데 직원인 것처럼 등재를 해서 그 네. 지인에게 이제 급여를 급여를 지급하기도 줬고. 했고 네. 또 다른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도 좀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2억 원이라는 돈이 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현재 경찰은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윤영주 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우리 소중섭 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뭐 빌라를 구입해서 인테리어 비용에 썼다.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일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윤영주 씨 반응을 보자고요. 윤영주 예.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사 돈을 썼을 뿐 횡령 비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회사 돈 쓴 건 인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액수를 얼마까지 인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네. 저희가 처음 해봤을 때 개인 계좌로 인출한 돈이 31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돈이 개인 계좌로 나간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 돈을 네. 썼다고 하니까. 네. 근데 윤영수 씨의 주장은 뭐냐면 야 내가 받을 거 받은 거야. 예를 들면 이 회사에 내가 예를 들면 30억을 넣었어 이제까지. 네. 내 돈에서 이 회사에 투자도 하고 빌려주고 30억이 들어갔어. 그걸 내가 변제받느라고 30억을 가지고 간 거야. 네. 그러니까 회사 돈을 썼지만 이것은 횡령 배임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변제를 받은 거야.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윤영주 씨의 얘기는 네. 뭐 액수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돈을 쓴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왜냐하면 그건 사실 계좌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예. 문제는 윤영주 씨의 주장처럼 윤영주 씨가 10년 동안 회사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있는지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나중에 변제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차용금인지 네. 네. 대여한 것인지 네. 또는 뭐 투자금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윤영주 씨의 죄책이 갈리겠죠. 근데 지금 윤영주 씨가 그 시행사의 대표인 거잖아요. 예.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썼어. 이래도 죄가 되나요?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대표이사도 회사에 빌려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표이사면 내 회사에 내가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 빌려준 것을 변제받는 것은 뭐 그래도 뭐 무리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면책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주주로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 투자하는 경우들 중에서 일부 주주만 투자금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이제 계약서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대여금인 경우와 투자금인 경우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일단 아마 이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경우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급여를 받는 경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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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배당을 받는 경우, 예. 아니면 네. 성과급 같은 걸 지급받는 경우 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이제 내 돈과 회사 돈이 섞인 상태에서 막 갔다가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전부 다 횡령 배임 소지가 뭐 다분해요, 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영주 씨가 이야기하는 내 돈을 회사에 빌려줬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가져다 쓴 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확실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윤영주 씨가 돈을 그 회사에 빌려줬다라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그동안에 수사를 했는데도 어쨌든 이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송치를 했다라는 것은 네. 윤영주 씨의 현재 주장과는 좀 다른 부분을 경찰은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자체가 일단 내부자의 제보로 불거졌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은 또 윤영주 씨의 주장과는 좀 결이 다른 가능성 네. 같은 것들도 엿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예.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영주 씨가 저런 주장을 하는데 경찰에서 7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예. 윤영주 씨가 만약에 진짜 본인이 대여해주고 정상적으로 변제받은 근거를 완벽하게 제시를 했다면 네. 뭐 이렇게까지 7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기소 의견을 송치했겠는가 무혐의 처분하지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네. 또 전혀 반대는 뭐냐면 횡령배액이 40억이잖아요. 예. 근데 변제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럼 영장 칩니다. 네. 영장 치죠. 그렇잖아요. 횡령배액의 회사 돈을 30억을 내가 속된 말로 꿀꺽 그랬다. 네. 이걸 내가 30억을 다시 변제를 하고 손해를 메꿔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영장을 치거든요. 보통 구속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데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거 전혀 반대 논리입니다. 네네. 혹시 윤영주 씨의 주장 중에 뭔가
경찰 입장에서도 이건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전혀 헷갈릴 두 수 가지 있는 지금 상황. 네. 두 가지 지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검찰에서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한 후에 과연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좀 지켜봐야죠. 네. 근데 윤영주 씨는 지금 보니까 검찰이 이제 송치가 됐는데 외국에 있더라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그건 뭐 일단은 출국 금지는 걸어놓지 않은 걸로 보고 뭐 만약에 변호인도 있고 워낙 유명인이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이 사람이 지금 도피하진 않을 거다. 국내에다 기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얼굴 다 알려진 사람이 뭐 어디 필리핀 가도 딱 교민들 윤영주 씨 보면 다 알 텐데 어딜 도망가느냐. 그리고 변호인도 있고 소환 일정 그동안에 소환했을 때 다 불참하지 않았고 경찰 어떤 연락도 된다고 하게 되면 굳이 출국 금지를 걸어놓지 않는 경우도 많죠. 사실 지금까지 윤영주 씨는 거의 뭐 좋은 대학에 나와서 가수로도 성공하고 뭔가 탄탄대로를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연세대 의대에 입학해서 이제 졸업은 경희대 의대에서 졸업을 했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에 세시봉, 세시봉 등의 활동으로 굉장히 이제 송창식 등등과 같이 했던 그런 트리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실한 생활하고 어떤 사회에 또 바람직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지금도 이제 헤비타트 이사장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그 헤비타트 이사장으로서 그 필리핀의 어려운 이웃들 집 지어주는 그거 이제 헤비타트라는 운동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서 이제 국민들한테 비쳤는데 이런 횡령 배임 사건이 제기가 돼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윤영주 씨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좀 이 돈을 내 돈과 회사 돈을 이렇게 혼돈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 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마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윤영주 씨를 보면 상당히 우리 귀에도 익은 뭐 광고 음악도 많이 만드셨고 뭐 과거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뭐 상당히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뭐 공연이나 뭐 저작권료 이런 걸로.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좀 금전적인 문제가 또 불거진 거에 대해 상당히 또 의아해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윤영주 씨 하면 이제 그 광고 CM송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제작하기로 알려지기로 한 뭐 1,400곡 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한 거죠. 새우깡 대표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상품명을 그렇게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CM송들을 굉장히 많이 작사 작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저작권료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되고 광고 기획이라든지 뭐 인터넷 교육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뭐 발레 파킹 사업 굉장히 사업을 그동안에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력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모 유명한 스낵이 그 윤영주 씨가 작곡한 노래 CM송이 나오면서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영향력이 정말 상당했던 것 같은데 사실 구설수에 오른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대마초 흡연 그 전력도 있으시죠? 7, 80년대 세시봉이라서 통기타 가수들인데 그때 이제 연예계에서 그런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75년이면 한참 이제 세시봉이 활동했던 60년대 후 70년대 초반 지난 거 아니겠어요? 대마초 흡연으로 투옥이 됐다는 것이고 저때 사실 윤영주 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슈퍼스타들도 저때 저런 혐의로 많이 오게 갔다 왔죠. 80년대는 공연 유치 실패로 2억 원 손해. 지금 말이 2억 원이 80년대 2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렇죠. 당시 이제 누구 공연을 유치를 실패했냐고 하나 봤더니 케니 로저스 아시죠? 사실 저희 몰라요. 그래요? 국정님하고 저는 알고 아는데.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컨트리 가수 이렇게 뭐죠? 그 카우보이 모자 속에서 통기타로 이렇게 딱 노래하는 케니 로저스라고 있습니다. 케니 로저스와 달리 파튼의 이 듀엣곡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공연을 유치하는데 그 실패해서 한 2억 정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금이죠. 80년대 2억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 세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시봉이 뭐 연말에도 공연도 지금도 많이 하고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자주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윤영주 씨도 그렇고 사실 조영남 씨도 멤버인 조영남 씨도 최근에 좀 구설에 많이 올라오고 좀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죠. 근데 세시봉 자체가 하나 이제 브랜드화된 부분이 있죠. 워낙 이제 7, 80년대 포크송 가수들로 김세환, 송창식, 조영남, 윤영주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시봉 하면 뭐 브랜드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조영남 씨에 이어서 윤영주 씨까지 이런 어쨌든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면서 조금 브랜드 가치는 좀 손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핫피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운전 중에 화재 공포에 휩싸인 BMW 운전자들입니다. 이게 네. 뭐 날마다 불이 났다, 이 차에서 불이 났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와요. 벌써 올해 네. 27대째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BMW 모든 차량이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가솔린 차량이 있고 디젤 차량이 있습니다. BMW 라인 중에 D자가 붙은 이 디젤 차량에서 저희가 화재가 많이 나고 있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런 뉴스를 보면 그 BMW D자가 붙은 저 디젤 차량을 타고 가시는 분들은 불안하죠. 그렇죠. 차가 좀 덜컹덜컹거리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차에서 저렇게 불이 나면 저는 사실 인명 피해가 사실 거의 없어서 다행이지 너무 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전자 얘기를 지금 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본인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앞에서 계기판에서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를 무조건 일단 갓길에 세우고 내렸는데 불이 확 났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 운전자가 이거 무슨 뭐 경고등 뭐야? 그러고 계속 갔다고 하면 네. 그러면 어떤 사고가 있었을지는 정말 이거 상상하기도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정말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운전자도 운전자지만 BMW 차량 앞뒤 옆 차량도 사실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불 잘못 나서 저게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거 그 차만 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저게 터지기라도 해서 옆 차로 옮겨 붙거나 그렇게 되면 네. 정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래서 원인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데 뭐 이게 공식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BMW 어떤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BMW가 많이 팔려서 그렇다 이런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던데 많이 팔렸으니까 그럼 사고도 많이 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논리인데 네.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해명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비판이 더 빗발치고 있는데 네. BMW가 과거에는 많이 팔렸었죠.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외제차한테 있으니까요. 추월당했고 지금 이런 네. 사고가 터지면서 아마 앞으로는 더더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둘러싸고도 말이 많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배기가스 재순환 쿨러 지금 주로 지목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네. 배기가스 재순환 쿨러 그 문제냐 아니면 부품 문제. 예, 원초적인 어떤 제조나 부품의 문제냐 네. 이런 걸 둘러싸고 말이 많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난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데 예. 네. 그동안에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계속 BMW 관련해서 이제 제조상의 결함이 돼가지고 리콜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예. 같은 경우는 이 한 140만 대가 이 자동차 후드 아래에 어떤 위험성이 감지가 되면서 리콜이 된 경우가 네. 있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로 30만 대가 리콜된 그런 네. 전례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현재의 BMW 사고가 단순히 이게 화재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BMW 측에서는 엔진의 배기가스 순환 장치의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부품 결함 아닌 시스템 문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희가 한번 전문가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 같은 경우는 아크 발생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있다라는 어떤 레포트도 있긴 하지만 국내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다소 다른 제품을 사용했나 부품을. 근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설계 잘못, EGR 가동률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설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방금 들은 이호근 교수의 의견도 하나의 전문가의 한 분의 의견인데 근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BMW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부품의 문제다 그래서 부품사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품 한국 제조사에서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BMW를 놀리는 그런 걸 거예요. 야, 520D가 한국에서 많이 팔린 건 맞아. 네. 그래서 전 세계 다 나갔다? 근데 왜 한국에서 만든 차량만 그러니? 예. 다른 나라에서 보고된 바가 없어. 이거거든요. 지금 BMW가 하는 얘기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에서 설계하고 시스템하고 이거 완제품 만드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고 네. 예, 한국의 부품사에서 그 부품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부품사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BMW 리콜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다시 이제 그 부품사에다 구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BMW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원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BMW나 그 부품사에만 맡길 논리는 아니고 이 정도 네. 상황 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원인이 정말 시스템의 문제인지 부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밝혀내야지. 왜냐하면 뭐 보시는 분 알겠지만 520D라는 차량이 정말 시내에 돌아다니면요. 네.
BMW 다니는 차 5대 중에 한 대는 저 차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많죠. 팔렸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뭐 가격도 좀 저렴하다 그러고 디젤이 뭐 연비가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팔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해서 네, 빨리 좀 해결책과 맞습니다. 원인을 좀 분석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사고가 집중돼서 뭔가 우리나라 측에만 책임을 떠넘길 소지까지 엿보이는데 일단 그래서 요즘에 폭염이 심하잖아요. 혹시 폭염 때문은 아닐까? 또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대기 온도가 최근에 기록적으로 뭐 38도, 40도를 연일 유지해 주다 보면은 평소보다 냉각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각종 라디에이터 호스나 고무 제품들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각종 이지알의 냉각 장치들도 원활하게 작동을 못하면서 냉각 성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고온에 노출되는 것은 맞는데 동일하게 고온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국산 자동차들은 좀 더 괜찮다는 얘기죠. 이 말도 맞습니다. 폭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BMW만 다른 국산차는 괜찮은데 BMW만 반응을 하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문제가 지금 폭염이든 시스템 문제든 부품 문제든 이게 BMW에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직접 입증을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요,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렇진 않아요. 제조물 그렇진 책임법에 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건 아닌데 네. 네. 이 제조물에도 무과실이나 이런 뭐 하자 자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입증하는 게 맞는데 하자는 근데 보면 보이잖아요. 명확한 거죠. 저 뻥 정도면. 터졌으니까. 네. 근데 그게 원래 이제 모든 손해배상에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네.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 청구하는 우리들이 청구 대상인 기업한테 내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과실 3개를 입증해야 되는데 네. 이 제조물 책임법은 입증 책임이 좀 전환돼 있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자만 입증을 하면 근데 하자는 입증이 돼 있잖아요. 뻥 터졌으니까. 네. 네네. 이게 독일 BMW 본사에서 야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폭염 때문이야. 네. 이런 무과실을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른 소송에 비해서 입증 책임이 원고들한테는 조금 적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집단 소송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집단 왜냐면 소송이요? 그렇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원인 분석이 나오니까 그게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 차도 폭발, 옆 사람 차도 폭발, 당신 차도 폭발, 27세가 폭발했는데 네. 하자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BMW에서 무과실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무과실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직접 지금 화재를 겪었던 운전자가 아닌 분들이 집단 소송인데 이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건 좀 얘기가 다르죠. 예, 지금 그거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손해가 발생의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 네네. 글쎄 네.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뭐 위자료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차량의 어떤 사고 결함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이게 안전의 문제로 직결이 되거든요. 최근에 불난 경우에도 이제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재빠르게 대피해서 일단 문제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네. 그런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생길 수가 있고 그쵸. 또 이게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앞차나 뒤차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게 또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예. 굉장히 안전적으로 지금 중요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감독 권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네.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국토교통부와 BMW 측이 협의를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전국의 60여 개의 서비스 센터에서 24시간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요. BMW 운전자 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서비스 센터를 바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CCTV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편의점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표정은 편안해 보입니다. 네, 웃기도 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제주 경찰청에서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각 그 언론사에 공개한 CCTV인데요. 이게 그 최모 씨가 실종될 때 그 자기 남편에게 뭐 술을 사러 간다 이러면서 갔던 그 편의점인데 이 이후로 행방이 지금 묘연한 거거든요. 화면이 왜 중요하냐면 예. 글쎄요. 정확한 상태를 유추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 화면 보면 저 여자분이 만취된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거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 술 정말 많다고 정신 없어도 육안으로 봤을 때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CCTV 화면에 저 여자분은 크게 만취한 것을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렇게 하고서 지금 보시면 손님도 기다리고 물품도 구매하고 필요한 질문도 하고 제대로 다 했다라는 거죠. 네. 저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항구 근처에서 절벽 있는 근처에서 슬리퍼가 하나 발견되고 실종 네. 6일째 됐기 때문에 경찰은 야 이거 마취 상태에서 그 항구 주변 절벽을 걷다가 실족하는 거 아니야? 예. 슬리퍼가 하나 여기 있잖아. 그리고 지금 어디 간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실족사의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누리꾼들 중에 일부는 야 무슨 소리야? 화면 보면 멀쩡한데 무슨 실족사를 해? 술도 안 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강력범죄의 대상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마지막 저 여성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과연 저 모습을 가지고 만취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미끄러져서 술 취해서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면 네네. 진짜 물품을 사서 남편이 있는 캠핑장으로 돌아가다가 네. 강력범죄에 희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두 가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 화면들이 좀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네. 하는 거죠.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슬리퍼는 두 쪽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근처에서 하나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종된 곳에서 한 2.7km 떨어진 곳에서 해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벽 12시 20분에서 1시간 10분 동안 최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저희가 나온 흔적을 하나하나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의점에서 김밥과 소주 등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 구매품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여성 최 씨가 네. 저녁을 남편과 같이 먹으면서 소주를 각각 반 병씩 나눠서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카라반에 들어가서 소주를 조금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병 정도 먹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상태에서 아까 그 편의점에 가서 소주, 김밥, 커피 등을 저기서 사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이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 김밥이라든지 기타 뭐 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소주병도 있었는데 소주병이 전부 다 비워져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환경미화원의 진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의 진술이 맞다면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최 씨가 뭐 밤바다를 보면서 소주를 혼자 먹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누군가 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또 그랬을 가능성도 여전히 그것도 남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환경미화원의 이 진술이 나오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강력범죄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조금 오늘 들어서는 그래도 실족사 쪽으로 조금 더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네. 뭐가 어쨌든 지금 뭐 행적은 사실 좀 묘연한 면이 있지만 그 소지품들이 속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지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경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정박을 하면 묶어야 되잖아요. 배가 정박하면 또 차들이 와서 물건을 조업한 거를 실어 가야 되잖아요. 차량 가면 그 네모난 거 있잖아요. 뒤로 더 밀리지 말라고. 네, 그런 식으로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해놓은 사각적인 사각이 있어요. 그 위에 그냥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핸드폰 올려놓은 데에서 일어나서 한 발짝 걸어가면 바다예요. 지금 단서가 딱 두 가지거든요. 일단 슬리퍼, 그다음에 휴대전화인데 휴대전화에 꽂힌 신용카드예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휴대전화가 어디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게 아니라 그 한 공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게 의문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실족사라고 하면 아니 휴대전화 거기 이렇게 떨어질 때 딱 이렇게 바다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정위 위치에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 그럼 반대로 강력범죄 피해자라고 하면 아니 그 피해자가 저 범인 입장에서 예입니다. 네. 아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면 버려야지 그걸 고스란히 놔두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 휴대전화 저것 때문에 이게 강력범죄를 봐도 좀 이상하고 실족사로 봐도 이상하고 뭔가 조금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빨리 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 분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찾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근데 네. 소 국장님, 그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많이 이제 뭐 실종이라든지 사건 사고 많이 취재를 해보실 텐데 저는 하나 의문이 든 게 만약에 정말 이제 이 최모 씨를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실족을 했다면 바다에 떠야 되는데 지금
지난 25일에 발생하고 지금까지 사실 수중색을 했는데도 발견이 안 돼요. 이것도 좀 의문이더라고요. 일단 의문이긴 하죠.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예. 이제 물 위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럼 발견될 수 있는데 예.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죠. 예, 예.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지금 이제 슬리퍼가 발견된 위치도 서로 다른 먼 곳에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실종을 해서 바다에 빠진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발견이 될 텐데 네네. 일단은 그게 이제 뭐 어디 저 구석으로 또 밀려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현재 발견이 안 된다는 것만으로 어떤 강력 범죄의 가능성을 또 추측을 하는 그것도 좀 무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아마 그 휴대전화 위치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제 그 청소 환경미화원의 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력범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환경미화원의 진술이 맞다는 가정하에 예, 본다면 그렇게 휴대전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김밥 이런 것들을 거기 있어서 쓰레기인 줄 알고 내가 치웠다. 그리고 소주병이 비워져 있었다. 이런 등등으로 밀어본다면 거기에서 사가지고 오다가 뭔가 좀 바다를 보면서 좀 그 소주를 좀 먹고 이러면서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은 것 아닌가 네. 하는 뭐 그냥 추측이지만 예, 어쨌든 그런 한 생각이 가지 추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에 사실 제주에 난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난민 범죄가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난민은 뭐 정확하게 제가 금전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직까지 난민들이 그쪽까지 가진 않았고요. 주로 시내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난민들은 난민하고 중국인 범죄는 좀 너무 좀 상상력이 지나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주로 사는 지역은 그 실종 지역과 멀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뭔가 의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실종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봐주시길 원하고요. 혹시 주변에서 보게 되신다면 혹은 수상한 흔적이라도 좀 보게 되신다면 좀 경찰서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경기 성남시의 야탑10교 가장자리가 쩍쩍 갈라진 채 솟아있죠. 여민도는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다리 아래 수도 배관이 터지면서 교각 일부분이 파손된 겁니다. 계란이 들어오고 폭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돼서 계속된 폭염에 온열 질환자는 2,200명을 넘겼고 그 가운데 27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집안과 집 주변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실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로 끝에 매달려 있는 대형 펌프 차량 SUV는 그 아래에 깔려서 그야말로 윗부분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사이를 채우고 뒤에 받침목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튀었는가 봐요. 어제 충북 청주에서 펌프차가 언덕길 아래로 미끄러져 아파트 주차장 안에 차량을 덮친 겁니다. 사이드로 채웠다 하더라도 기온이 워낙 높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고. 대형 가스통이 불과 5m 거리에 있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트랙터 경주가 열리는 인도의 한 경기장. 사람들이 경기를 보려 임시 건물 지붕 위까지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바로 그때 지붕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깔리면서 최소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경찰 112 신고가 작년보다 요일별로 많게는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통 더울수록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사건, 사고가 많아진다는 인식이 있죠. 더워도 너무 더우니 오히려 활동이 위축된 겁니다. 너무 더울 땐 은행에 가셔도 좋은데요. 전국은행 6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됩니다. 꼭 은행 거래하실 필요 없고요. 냉수 같은 먹거리도 제공됩니다.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현장은 현대그룹 회장이 4년 만에 북한 땅을 밟습니다. 다음 달 3일 방북해서 금강산에서 남편인 고 정몽원 회장의 15주기 추모식을 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 세제의 지급 대상과 액수를 확대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3,600만 원 미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소득 2,5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세금 17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자녀 장려금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해서 내년에도 사용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내년 7월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10년 만에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세금을 덜 걷더라도 서민 살림살이를 개선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재정 건정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